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오래 달리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달리기 할 때 가쁜 숨을 몰아쉬면 오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장도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기에는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긴 호흡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자, 그 방법들 차근차근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지난주 미국 증시 하락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3.52% 내린 2,504.5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2%대 하락한 2,536.2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12일 장중에 기록했던 연 저점을 경신했고요.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510포인트 선을 밑돌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41.09포인트 하락한 828.7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6,679억 원을 사들이면서 그나마 지수의 하락을 버텨주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기관이 2,181억 원, 외국인은 5,009억 원 팔아낸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54억 원, 외국인이 444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이 702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머니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또 신저가 최저점, 코스피 추락의 대장주들도 털썩.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쇼크, 코스피 연 저점 무너졌다. 자, 그리고 장 열리기가 겁이 난다. 코스피 연중 최저치 뚝. 자, 이런 기사 제목들 오늘 포털 사이트를 도배한 헤드라인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8.6%의 미국 CPI 여파죠. 게다가 이번 주 FOMC에서는 50bp가 아니라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거란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자, 지난주만 해도 우리 시장 비관론으로 대응할 것이냐, 낙관론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였다면 현재 상황은 훨씬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 깊게 나누는 시간 준비해봤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의 위태로운 모습, 물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가의 우려스러운 고공행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불안감이 높아진 이유도 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수의 흐름 탓에 관련주들이 마냥 기지개를 켤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면 좋을지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사실 오늘 시장 너무 힘들어서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무슨 말로 위로할지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마 미국 장을 보면서 주말에 편안하게 쉬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특히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점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오늘 깊숙하게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원 파트너가 굉장히 알차게 또 내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김종원 파트너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종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우리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저도 이 2부 방송을 끝내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니까 그때 속보가 떠 있더라고요. 8.6으로 나왔다. CPI 지수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크게 빠졌잖아요. 자, 코스피도 연저점 이탈하는 흐름까지 보여줬는데 자, 다른 급락 상황이라면 이제쯤 반등이 나와주겠다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하락의 성격 김종원 파트너님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시나요? 네, 금요일날 장이 우려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고 네. 사실 그 전날도 S&P나 그 나스닥이 장중에 반등을 못하고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네. 목요일날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금요일도 마찬가지여서 시장의 반응이 너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 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늘 CPI 지수를 너무나 논해서 사실 귀에 못이 박혔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굳이 논하고 싶진 않고 단지 CPI만 가지고 문제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 문제는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필요한데 CPI 하나를 본다면은 하나의 집 가운데서 그냥 대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문만 보고 이 집이 많이 무너졌네 아니면 많이 안 좋네 그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겠죠. 전체적인 형태를 봐야 되는데 설계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지수의 그 설계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거는 역사는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 흐름은 반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인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이번 달에 이상한 경제와 관련된 책을 두 권 읽은 것 가운데 두 권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이 마크 트웨인이 경제학자는 아닌데 지금 조지 소로스가 말했던 말은 그 어떤 표현이냐면 역사는 그대로 반복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의 흐름, 경기의 흐름을 바라봤을 때 이 과거에 비슷한 때가 언제였느냐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은 가장 근접한 때는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자, 그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를 했던 시점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3조 달러를 푸는데 양적 완화를 6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20년에 3월 달에 발생을 했죠. 그때 3조 달러를 동일하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걸렸어요. 이 금융위기 때는 6년 걸렸던 거를 이번엔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풀었고 더군다나 바이든 정책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일단 1.9조 달러를 또 풀었습니다. 거기다가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1조 달러를 또 풀었어요. 조 단위가 3,6천조인데 그 한국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게 지금 차트로 한번 보시면 자, 과거를 지금 논하는 거 2008년도에 그 돈의 흐름과 관련돼서 이때 달러의 시장에서 운영된 돈의 흐름입니다. 이 기간 동안 2008년 후반부터 2014년까지 3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는데 자, 2020년에는 3개월 만에 돈을 풀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자, 차트가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2008년도에 흘렀던 상승이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면은 지금 2008년도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금융위기 코로나 때는
아주 급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돈의 흐름에 따라서 급하게 같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돈을 푸는 것과 그 주가와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죠? QT가 문제죠.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돈을 회수한 정책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책, 어떻게 그러면은 돈을 회수한 정책에 대해서 시장을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008년 당시에 양적 긴축을 같은 규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그 집행 시기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금융정책에도 지금 같은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아마 그 시기와 좀 관련이 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기적으로 2008년도에 6년간 풀면서 그때 맨 처음에 테이퍼링이란 말이 처음 버냉키가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 버냉키가 시장에 던지면서 충격이 그날 하루에 마이너스 4%가 넘게 한 번에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행히 경기가 좋아가지고 네. 마감은 마이너스 1%에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경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돈을 단기간에 풀어가지고 주가는 순식간에 급등을 했지만 네. 경기가 그만큼 지금 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반응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데 과거 때 희한하게 2018년, 19년도에 경기가 슬슬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래서 금리도 낮추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 낮추기 시작했는데 또 우연찮게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더 내릴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돈을 다시 한번 팡 던지니까 더 급등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사실 돈에 의해서 이때 금융위기 때 돈, 지금 코로나 돈 플러스된 상황이 지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겹치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되는구나라는 걸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특히 주식을 미처 팔지 못한 분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한 분들 모두 앞으로의 시장 향방을 좀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 시장인지 사실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자,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주위에서도 많은데 이 대외적인 경기 상황이 그럼 좋으냐 많으냐 그게 좀 관건입니다. 네. 이걸 조금 더 연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2008년대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금융위기 때 왜 없었느냐? 딱 한 가지를 논하자면은 중국 덕택입니다. 세계 질서에서 중국이 이 당시에 달러 자본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세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장이 중국 자국 내에 많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저렴하게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저렴하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르죠, 상황이.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은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우려되는 거죠. 전쟁 우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심해졌죠. 곡물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가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예전처럼 지금 투자를 못 해요. 그리고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바라볼 관점. 러시아의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언제 그만둘 것인가? 최근의 흐름, 어제 그저께 지난 토요일 날 그 경제신문을 보는데 러시아가 재밌는 상황이 지금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네. 지금 나라가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못 버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거꾸로입니다. 2배 이상 벌고 있습니다, 지금. 2배 이상이요? 네, 지금 러시아가 그 수출과 관련돼서 기름과 그 가스가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걸 제재를 하면서 EU에서 지금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을 제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도로 가고 있어요. 4월 이후에 인도로 네. 수출한 물량이 하루에 84만 배럴입니다. 거의 다 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맨 처음에 전쟁 전에는 유가가 바닥이었어요. 네. 그런데 유가가 올랐죠. 그거를 그대로 수출하다 보니까 2022년 1월 대비 4월까지 기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러시아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재도 그렇게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크게 네. 의미가 없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네. 미국도 인정을 했어요.
보도에서. 그러면서 아, 그럼 관건은 뭐냐? 전쟁은 오래 가겠다. 생각보다 오래 가겠다. 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그런 면에서 전쟁과 관련돼서는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니고, 그럼 경기와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유지할 거고, 지금 오늘 수급 면에 있어서 개인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돈을 많이 사고 있죠. 그런데 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1조 4천억 가량의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그걸 대부분 반납하면서 6천억 가량으로 줄이긴 했는데 네. 시장의 방향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매도다. 그리고 지금 하나 그림을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투자의 그러한 차트가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장중 마감과 관련돼서 아이셰어스 MSCI라는 코리아 주가가 있는데, 이 주가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ETF 펀드인데요. 네. 이 주가가 장중 마감이 2.5% 마감을 끝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국은 이게 던지는 상황입니다. 3일 네. 연속 던지는 상황.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장을 바라보는 시점은 바닥이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의 관점이 중요한데 그들의 관점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푸싱을 하지 않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외국인이 바이를 하는데 이게 산다의 바이가 아니라 인사를 한다의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여전히 우리 시장 아직은 뭐 바닥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에는 물가인 것 같아요. 지금 전쟁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도 사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사실 이 말을 제 노란톡 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방송을 할 때는 사실 100분가량 투자를 해서 지난 화요일 날 설명했었거든요. 앞으로 네. 시장 장세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대외적인 흐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말하자면은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니까 총알을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총을 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내 지수가 미치는 영향은 수출과 관련돼서 과연 대외적인 수출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인데요. 자, 작년 2021년 상반기에 한국이 실질 성장이 26%였습니다. 네.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OECD에서 한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3.0%를 잡았었는데 2.7%로 사실 낮췄어요, 지금. 네. 이제. 그런데 물가 상승은 4.8%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승을. 실제적으로 2.1%가 물가가 주머니로 들어오는 월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사실적으로 수치를 따지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네. 들어오는 주머니는 적고. 이게 인정을 하지 않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작년에 아까 26%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미국이 코로나 이전에는 가계 소비 지출이 8.5조 달러가 서비스업으로 지출했습니다. 외식으로 먹고 여행 가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버렸죠. 네. 그러니까 집에 TV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세탁기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그런 쪽으로 상품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네. OTT로 인해 가지고 그쪽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채굴을 많이 해서 고가의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건 대부분 지금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 진단키트 많이 수출했죠. 그게 2021년도였는데 과연 이게 지속 성장 가능할 것이냐. 거기에 관건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전 방송에서 계속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주는 조금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미루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여기에 근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의 반도체, 예전에 작년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OTT가 증가하다 보니까 메모리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얘기, 네이버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사실은 작년 이후로. 말 그대로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수급이 지금 채굴하는데 고급 사양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줄어들고 그리고 가전제품은 한번 사면 5에서 10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출 동향을 3분기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주가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있는 섹터 가운데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현재 섹터에서 더 이상 멈추고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몇몇 섹터들이. 그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총알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 드디어 바닥일 때 그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손실 본 거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실망으로 떠나기보단 하락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락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경험을 해야지 이 시장에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현재 네. 돈의 가치가 이제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아무튼 주식이나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기회는 지금 조만간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기를 좋은 섹터,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쳐다보기도 싫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황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자 여러분들 힘드신 마음 초반에 위로도 해주셨지만 조언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가장 힘드신 분들이 사실 2020년 초반부터 매매를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말 그대로 2년 내의 경험밖에 없으신 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초반에는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사서 손실이면은 그냥 내비로 두면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면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2021년 7월 달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 작년 7월 이후로는 상당히 방향이 틀어졌죠. 그때도 횡보하다가 올해부터는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때까지 경험을 가지고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묻어두면 그냥 갈 거야. 그냥 내비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량주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나 작은 소형주들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들을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이나 그런 것보다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걸 다시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충분하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는 문을 닫지 마시고 계속 활짝 열어두시고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밝다고 하고 비 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위기가 곧 기회인데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 기회를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 시장 계속 바라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김종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시장 계속 지켜볼 수 있는 흐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지금 시장 상황 암울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유망한 산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또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그런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이야기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주가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밀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쪽의 섹터는 힘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종목들보다 이쪽은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뭔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태양광과 관련돼 가지고 EU 쪽에서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전된 뉴스인데 3월 8일 날 EU에서 지풍부에서 대러시아 화석 연료와 관련돼서 의존도를 탈피하는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5월 18일 날 입법 예고를 했는데 리파워 EU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그 리파워 EU의 이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목표를 40%였는데 45%로 상향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대부분 많은 경우가 태양광 발전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단기간에 빨리 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패널을 많이 짓고 있는데, 자, 2027년까지 목표를 러시아로부터 탈피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20년 대비 2005년 후인 2025년까지 2배, 그리고 30년까지 또 2배, 5년마다 2배 증가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법적으로 지금 지붕에 태양광을 만드는 공공시설 면적, 그리고 개인적인 집들, 주택에 그다음에 2029년까지 의무적으로 지붕에 패널을 만드는 것을 지금 입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유만 그러냐? 지금 중국은 사실 실제적으로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까지 태양광과 관련된 에너지 생산이 2배로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4월 그 분기 대비, 월 대비를 해도 2배 이상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EU는 계획을 세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단계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단계에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쪽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원전하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과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태양광은 지수가 바닥의 흐름에서부터 서서히 매집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고민 걱정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관련해서도 태양광이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한화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 최근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유망하게 보시는 다른 태양광 관련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둘 다 상당히 좋은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은 차트가 하락 패턴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 패턴을 돌리는 모습이죠. 자, 이게 한 번에 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은 한번 조정 줬다가 가는데 일단 하락 패턴을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5월 26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해요. 말 그대로 이건 매집 패턴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하나솔루션이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사실은 더 좋은 모습입니다. 차트적인 모습이나 재무적인 모습, 수급적인 모습도 상당히 좋은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 패턴을 돌려놓고 장대 양봉이 이때 한번 나왔었죠.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거래대금이 2,200억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2,200억이 나오면서 여기가 상당히 저항권인데 여기를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돌파를 했고 다시 살짝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만약에 얘가 28,000원 부근 내려와 준다고 하면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종목 역시 지금 수급이 아까 하나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 전체적인 수급이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처가 대부분 미국이에요. 미국이기 때문에 더 가장 장기로 바라본다면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단기적인 차트를 한 가지 본다고 하면은 신성에너지가 있는데요. 자, 신성에너지가 지금 차트가 좀 기니까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의 차트 보시면은 하락 패턴을 쭉 돌려놓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박스권을 한 반년 동안 했습니다. 반년 동안 했는데 공간적인 개념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과거에 크게 발생한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다시 저항을 맞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점으로 설명했었을 때 지금의 이 기회, 오늘 사실 이 종목이 많이 안 밀렸습니다. 과거 때 여기 거래량 크게 발생하고 이 구간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내일 쉽게 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이 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만 해서 좋다라고 했을 때 차트적인, 지금 현재 시점의 차트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 거래량이 이날 2,300억이 발생한 날입니다. 5월 26일 날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는데, 이 종목이 신성에너지가 단기적으로 치고 빠졌다. 사실 모건 JP 서울이 수급이 상당히 좋은 하루긴 하거든요. 최근 들어 모건에서 지금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단타로 했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수익 실현의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은 위에서 거래량보다는 아래에서 끌어올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조정이 온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도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신성에너지도 한번 지켜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화솔루션도 좋았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 흐름이 더 좋게 나오고 있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저항권을 뚫고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28,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수급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더해서 신성 ENG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중장기 관점에서도 괜찮은 종목이고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매수 기회가 온다면 캐치를 하셔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이슈 시장 이야기 짚어봤고요. 태양광 이야기도 딥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김종원 파트너가 머니 섹터로 어떤 업종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섹터 곡물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성홀딩스 상한가 진입도 했고 곡물 관련주들 오늘 4.5%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밀 생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시 곡물 관련주들 또 시세가 나왔어요. 네, 상당히 앞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주고 한동안 횡보를 하더니 오늘 급등을 했는데 네. 곡물 관련주가 과연 이거로 끝날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긴 해요. 사실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같이 오거든요. 네. 말 그대로 짝꿍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이 많이 풀렸을 때. 그럴 때 지금 상황이 전쟁하고 물리면서 곡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상황인데 오늘 10일 날 농림축산부 장관이 민간 기업의 글로벌 곡물 인프라 인수 때 정부가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상당히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기업들이 정부가 지원해 줄 테니까 곡물 관련돼서 니들이 좀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무역 업자 조합이라는 것이 있나 봐요. 거기서 지금 밀과 옥수수, 보리 생산과 관련돼서 지난해와 관련해서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네. 밀 수확량이 작년에 330만 톤에서 올해는 1,920만 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옥수수는 3,760만 톤에서 올해 1,010만 톤, 그리고 보리는 2,610만 톤에서 660만 톤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곡물은 일단은 현재 반출도 안 되잖아요. 소련에 의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나이가 나오네요. 소련이란 말이. 네.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크라이나 수출은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27개국이 곡물을 수출을 지금 제한을 해버렸어요. 특히 지금 밀 생산의 2위,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인도가 지금 밀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쌀 국창지대인 베트남하고 태국이 쌀 수출과 관련돼서 단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는 인플라가 아니고 그 곡물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지 않는가. 그래서 차트가 지금 신성홀딩스 오늘 상한가, 샘표 상한가, 한일사료가 상한가였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신성홀딩스가 오늘 가장 좋긴 해요. 차트적인 면에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거 차트에다 글을 많이 써놔가지고, 네. 자, 얘가 신속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박스권에 한 달간의 박스권을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돌파를 하면서 620억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거래대금은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짧은 시간 내에 오전 11시 15분에 일단 상한가를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사료예요, 사실. 지금 샘표보다는 한일사료가 두 번째로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역시 차트적인 모습에 있었을 때 원래 한일사료가 대장이었죠. 곡물과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5월달 한 달간 박스 구간을 만들더니 오늘 여기를 돌파를 했는데 오늘 하루의 거래대금만 5,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돈들이 대부분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이라면 돈이 많은 종목에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흐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 신성홀딩스나 한일사료 내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갔다.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지만 전량 매도보다는 일부 반절 매도 후에 남은 물량은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성홀딩스 상한가 같고 한일사료도 역시
흐름 좋게 나왔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도 신송홀딩스의 흐름이 가장 좋았고 신흥 대장주로 떠올랐습니다. 자, 짧은 시간 내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고 또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좋은 흐름이고 전 대장주로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흐름이 좋게 나와서 수익권에 접어드셨을 때 절반 매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좀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자, 먼저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980원이시고 비중이 20%이신데요. 자, 미래생명자원 오늘 흐름도 한번 볼게요. 역시 오늘 강했던 섹터 내 종목이기 때문에 6.59% 상승이 나왔고 8,25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보다 많이 높으세요. 자, 미래생명자원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아쉽게도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게 그게 한 단계 한 가지 아쉬운 점이긴 하네요. 자, 지금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수급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상승의 폭에 있어서 상승 후에 하락폭이 마이너스 40%, 네. 말 그대로 내릴 만큼 내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자 지어보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했던 자리가 이날 3월 초반인데요. 이 3월 초반 이 자리에서 상당히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죠. 돈이 과거에 많이 썼던 자리. 자, 이 자리 2월 말 3월 초 이 자리가 돈을 많이 썼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횡보하고 지지하고 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 자리를 지금 박스권을 한 달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잘 버텨내신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뚫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뚫으려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오늘 살짝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선 위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기를, 그리고 121선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돈 쓴 자리, 지지해주고 있는 120선 박스 횡보 자리, 힘을 아직까지는 세력이 포기하지 않고 비축하고 있다. 따라서 슈팅하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9,000원대, 네, 이 종목이 가장 힘든 가격이 10,000원대입니다. 보통 라운드 피겨 가운데 10,000원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상승했던 이 종목 이 자리 10,000원대 맞고 떨어지고 했죠. 자, 매수가 위로 10,000원 근처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수하고 사실 연동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수의 방향성이 하락 쪽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10,000원에 지금 가격을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 조금 더 위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10,000원에서는 일단 비중을 최소한 축소를 하셔라. 그리고 나서 10,000원을 가지고 대응 라인으로 잡으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10,000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갈 듯 하면서 갈 때마다 약간씩 수익 실현하겠죠. 그런데 10,000원을 다시 깰 것 같다 하면은 전량 10,000원에서 수익 실현 정리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높은 게 아쉬운데요. 현재 박스권 구간 횡보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큰 손들이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일단은 홀딩하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10,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신 뒤에 그 이후에 대응하는 라인은 10,000원으로 잡고 그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깨지는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 팜스토리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4,750원이고요. 비중이 70%로 굉장히 큽니다. 자, 팜스토리도 오늘 흐름 한번 보시죠. 5.86% 상승이 나왔고 3,97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비중이 무엇보다 크다는 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매수가도 물론 오늘 종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자, 우리 시청자님, 팜스토리가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고민이 좀 되시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시장에서 비중이 70%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거든요. 네. 주말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잠을 주무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관련 주거들이 상승하면서 오늘 팜스토리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상승해서 문자 주신 그 시청자님께는 참 다행이다라고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 이후에 하락이 지금 한 15%, 16% 정도 되시는데요. 4,700원. 지금 이 종목도 내내 비슷해요. 앞에
미래생명자원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 종목의 잠깐만 분봉의 흐름 과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약간 독특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수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가 지금 고점 부근인데 이날 이게 지금 60분봉인데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왔을 때 저항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지금 박스권에서 살짝 지금 박스권을 그 저점은 높이고 있고 지금 약간 박스권 이런 형태 가운데 움직이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됐을 때 지금 시청장님의 매수 가격 근처가 상당한 저항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거래량이 그 가격에서 지금 돈이 많이 썼던 자리예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곡물 인플레이션 관련주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의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이나 그런 대응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가에서는 반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이러한 위치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박스권인데 여기를 한 번은 돌파를 할 시도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때는 한번 슈팅을 확 하거든요. 이때 더 가리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 심리보다는 일단은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비중을 최대한 한 70%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30%만 가지고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수익 실현을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강한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5,700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이 꼭 필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 수익 실현 후에 일차적인 매수가 근처에서 수익 실현 후에 다시 내려간다. 지수에 따라서 내려가는데 가격을 지켜준다. 박스권입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팔았던 만큼을 다시 매수해도 이런 종목들 박스권 하단에서 하면은 평단가 낮추고 다시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전, 시나리오대로 하는 그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대로 하게 되면 매매할 때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해두면서 이 가격대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저점은 살짝 높여가면서 박스권 내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재료는 살아있는 만큼 손절보다는 매수가 도달했을 때 절반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 보시고요. 박스권 돌파해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준다면 그때는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 미래생명자원과 팜스토리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지금 곡물 관련주들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종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돌 테마들 미리미리 노란톡방에서 보시고 겟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렸고요. 머니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종목 버킷 스튜디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오늘 흐름 보면요.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3,450원의 종가 형성됐고요. 오늘 큰 이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제작에 들어간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네, 공시라고 표현을 했네요. 공지가 나왔죠. 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제 제작 확정됐다라는 공지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저 사실 텔레비 되게 안 보는 스타일인데. 안 보셨나요? 이거는 봤어요. 아, 그냥 밤 샜어요, 그냥. 그렇죠. 제가 한번 빠지면 몰입이 돼서. 네, 제가 몰입이 굉장히 강한 성격인데 그래서 네. TV를 잘 안 보고 제 자랑인데 책만 보는 스타일인데. 책과 이 시장만. 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한번 뭐지 하고 딱 틀었는데. 그냥 그 다음날 아침이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2가 언제 나오나 저도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소식이. 예, 저도 즐거워요. 네. 네. 자, 차트도 되게 이뻐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뭐 곡물주나 태양전 광 관련주들 얘기를 했는데 생뚱맞게 버킷스튜디오를 단독인 그 테마주가 아니에요. 이슈주거든요. 단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차트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뻐서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더라면은 매매해볼 만한 그런 좋은 스타일이지 않을까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1666억의 거래 대금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이정재 씨가 주연이죠. 이정재 씨가 만든 회사의 지분을 15% 갖고 있어서 버킷 스튜디오가 그래서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런 시장에서 1666억의 거래 대금 그리고 차트적으로 지금 바닥권을 살짝 잘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쌍바닥이죠. 만들고 이 앞에 이 위로 피레침이 쪽쪽 올라갔던 이 자리를 완전히 매집 패턴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겁주고 개인들 털고 쑥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힘든 위치 이번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돈 거래대금 크게 가진 쪽에서 올려버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고 분봉상에서도 좋다라고 하는 게 자, 지금 마감이 11시 49분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힘이 없다고 하면은 상한가 마감한 후에 계속 풀려버려요. 풀리면서 거래량이 빵빵 발생하거든요. 풀리면서 거래량 빵빵 발생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게 풀면서 다시 닫고 풀면서 다시 닫고 할 때 수익 실현하는 물량 확률일 수가 상당히 많은데 버킷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자리가 딱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거래량 크게 발생했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데 제가 거래량과 관련돼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심리거든요. 강한 심리인데 돈을 여기서 많이 쓰고 거래량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얘는 올라가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여기 딱 지지를 하고 다시 보면은 역시 돈 쓴 자리, 가장 많이 쓴 자리에서 겁을 살짝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판에 11시에 거래량 크게 확 발생시키면서 이거는 상한가를 닫는 물량이죠. 수익 실현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 닫으면서 그냥 굳건하게 닫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이 종목 갭 띄우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상한가 다음날 갭 띄우는 종목들의 매매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시라면은 지켜보면서 내일 아침에 첫 번째로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과 책만 보시는 김종원 파트너가 오랜만에 몰입해서 본 오징어 게임이고 그 관련주인 버킷 스튜디오 오늘 머니 종목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힘든 와중에도 버킷 스튜디오 내일 갭 띄워서 출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버킷 스튜디오 예상과 그리고 오늘 내일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할지도 함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지수가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 때 내일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네. 살짝 생각하는데 자 버킷 스튜디오 이런 형태의 패턴은 다음날 갭을 띄웁니다. 거의 확률이 90%예요. 네, 10%의 확률은 열어둡니다. 자, 그럼 어디로부터 띄울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과거의 역사, 이 종목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4,000원 부근 여기서 돈 많이 썼죠? 돈 많이 쓰고 지지하고 4,000원 부근 지지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4,000원 위에서 갭을 시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은 아마 15% 정도 상승입니다. 갭을. 그런데 121선 딱 위에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갭을 많이 띄고 시작하면은 조금 더 밀려서 내려갔다가 겁을 줘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4,000원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약 6, 7% 정도 내리는 구간, 약 3,750원 정도 예상을 해요. 자, 주 일봉,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3,750원으로 따지면은, 여기, 자, 일봉으로 봐야겠네요. 네. 이 약 시작에서 4,000원 이상 위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약 6, 7% 내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손이 빨라야 돼요, 이 종목은. 그리고 나서 매수 자리에서 상승할 때, 5% 정도 상승할 때 반 정리하고 나머지 홀딩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매수 후에 마이너스 3%입니다. 짧게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10% 부근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4,000원 미만인 3,8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과거에 지지했던 구간이 3,800원입니다. 자, 이 부근, 120선 부근 딱 맞죠?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 부근, 3,650원 부근에서 조금 덜 밀렸을 때,
매수를 걸어둬야 돼. 이런 종목들은 걸어두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역시 5%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 나머지 하고 나머지는 지켜보고 역시 급등 후 상한가 다음 날 급등은 매수 후에 마이너스 3%에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대응 못하면 쭉 밀려버려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버킷스튜디오 내일장 시나리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내일 오전 8시 50분에 김종원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자, 버킷스튜디오 혹시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공개 방송에서도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